단어와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팔품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분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독해에서 활용을 하여 문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 과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규칙이라고 해서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을 이루는 구성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함으로써 인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직독직해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어란 무엇일까요? 단어란 문장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말을 뜻합니다. 옆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Usain Bolt runs very fast 라는 문장이 있죠. 이 단어들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단어들의 쓰임이 있고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어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단어,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모양을 혹은 형태, 그리고 하는 일, 이걸 기능이라고 불러서 형태와 기능으로 단어를 8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팔품사라고 불러요. 앞서 사용했던 문장에서처럼 우세인 볼트라는 단어는 명사로 분리하고 이 사람을 he로 받으면 대명사로 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강해요 혹은 그 사람은 굉장히 빠릅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서는 형용사로 구분할 수 있고 빠른 앞에 very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면 부사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고요. 접속사, 감탄사, 그리고 동사라고 하는 형태로 8가지의 기능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조금 숙지를 해주시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팔품사의 아이들이 하나씩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사를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명사란 사람이나 혹은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란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름. 그런데 사람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사물의 이름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추상명사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개념도 이름을 붙여서 그 아이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우리는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여기에서 박스로 네모친 아이들이 명사인데 여기선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고 그 다음에 English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brother, 그 다음에 music 이런 말들이 다 영어에선 명사로 지칭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밑에 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외에 다른 기타 명사들을 써보라는 의미예요. 대명사란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문장을 막 쓸 때 계속 그 남자, 민수, 철수, 영희 이런 의미를 계속 갖다 붙이면 문장이 좀 단조로워질 수 있죠.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명사들을 조금 대신하는 말로 반복해서 쓰지 않고 조금 간단하게 바꾸는 형태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나 어떤 사물 같은 경우를 지칭하게 되면 인칭대명사표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외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로 기억을 하면 되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봤던 이런 친구들 명사를 대신해서 지칭하는 무언가가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아래 예문에서 보면 I나 we나 this가 받는 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쪽에서 명사에서 대명사로 넘어가는 단어들을 위의 형태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동사란 동사의 개념이 좀 중요하니까 잘 봤으면 좋겠어요. 동사란 사람이나 혹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작이라고 하는 동사는 보통 동작 동사로 이해하면 되고 움직임은 아니지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사가 단순히 움직임만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상태 동사라는 말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동작 동사들은 움직임이 있는 것들이죠.
먹다, 달리다, 이야기하다, 자다, 공부하다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됩니다. 어떤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돼요. 모양이 보이거나 움직임이 있진 않죠. 그래서 보통 상태의 동사들은 1형식 내지는 2형식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동작 동사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자들이 존재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구체적 의미를 붙여주기 때문에 3, 4, 5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문에 나와 있는 경우처럼 동사들을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기본인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개념을 알 거고 동사 앞에는 항상 주어가 온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러면 동사가 나타내는데 이 동사는 뒤에 어떤 이렇게 의미적인 것들을 달고 오죠.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다. 중학교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전화번호를 압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의 개념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 동사도 있습니다. 해서 동사의 두 가지 개념을 알면 좋겠어요. 번째 형용사는요. 사람이나 혹은 사물의 특징, 성격,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정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꾸며줘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대상이나 어떤 특징이 명사의 특징을 설명해서 덧붙여주거나 명사는 이런 성격이에요. 혹은 명사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특징, 아름다움, 새로운, 추운 이런 의미로 아름다운 소녀예요. 새로운 가방이에요. 이런 말처럼요. 혹은요. 두 번째 예시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정보, 하나의 꽃, 두 개의 커피잔 뭐 이런 의미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옆에 나와 있는 형태는 많이 본 거죠. 인칭대명사표에서 우리는 소유격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들인데 나의 친구, 너의 책, 그의 가방 이런 식으로 항상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사용했던 소유격 역시도 형용사 안에 범주에 들어가죠.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요. this나 that 같은 경우는 물론 대명사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 저것이란 표현으로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이 지시 형용사의 기능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This book, that book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명사와 대명사 앞에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정적 용법이에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요. 제한적 기능입니다. 제한적 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적, 한정적 용법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에서처럼 여배우를 설명하는데 그 여배우를 특별히 예쁜 여배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배우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물론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아름다운 여배우라고 하면 일반적인 여성 배우를 지칭하지 않고 그 중에서 어떤 주관적 판단이든 객관적 판단이든 이용해서 아름다운 수식을 넣어주는 순간 모든 여배우를 포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떤 성형사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게 되면 그럴 때는 명사의 범위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비동사 뒤에 쓰여서 명사나 대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요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서술적 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서술적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술어라는 개념에서처럼 이 친구는 명사를 수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서 본 내용처럼 명사를 수식해서 어떤 내용의 명사를 범위를 제한해주는 역할보다는 명사 수식은 하지 않고 보호 기능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보통은 보호가 들어가는 2형식과 5형식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2형식의 주격 보호의 역할과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위치해서 명사를 꾸미지 않는 형태, 그리고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적 기능으로 이용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외의 문장도 이 형식으로 사용된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여배우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로 상태 혹은 성질을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명사를 꾸미는 게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앞서 문장은 actress를 꾸미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여배우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부사인데요.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을 부사라고 부릅니다. 뭔가 앞서서 배웠던 다른 품사들에 비해선 굉장히 기능이 많은 것 같죠? 맞아요. 부사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많이 꾸며줍니다. 단, 부사가 꾸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명사. 명사는 수식할 수 없습니다. 부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누구의 기능으로 앞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형용사였죠. 형용사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형용사의 고유 기능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부사는 동사, 형용사 혹은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고 문장 맨 앞에 쓰여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사 같은 경우에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기능 중에 부사는 문장 형식에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부사는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1부터 5형식까지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런 문장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사에서 파생된 말 중에 부사의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 부사구, 부사절, 부사적 용법 이런 말들로 여러 가지를 붙여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의 의미처럼 부사의 역할은 결국 문장 성분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문장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기능을 설명해 주거나 수식을 해주면서 문장에 맛을 더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어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대명사나 이런 명사나 동사 이런 기능처럼 주요한 자리에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보면 어떤 조금 빠르다, 성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빈도수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여기서처럼 항상 그렇고 가끔 그렇고 때때로 그렇고 뭐 거의 그렇지 않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의미를 넣어줘서 문장의 기능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구체적으로 부사가 어떤 아이를 꾸며주는지 예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볼까요? They lived.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happy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누굴 꾸미나요? 동사를 수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사의 수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은 부사의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수식하는 대상이 많은 것처럼. 그런데 보통은 꾸며주는 아이들 주변, 뒤편에 보통 많이 위치를 해요. 혹은 앞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다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 수식을 하는 경우 very kind라고 하면 굉장히 친절한 소년입니다. 이런 의미가 가능하죠. 그랬을 때 누굴 수식해줘? 매우 친절한.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 very well 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매우 잘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수식을 뭘 해주나? 여기서는 수식을 처음에는 동사를 수식해줬구나. 그 다음에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구나. 그 다음에 아주 잘 이란 의미로 또 다른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예문처럼 문장 전체에 맨 앞에 위치를 하게 되면 컴마를 찍고요. 맨 앞에 사용을 하게 되면 문장 전체의 수식을 할 수 있는 거죠. luckily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다행히도 저는 학교에 늦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는
여러분들 많이 보았어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문장에서 보았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금 정의를 하자면 전치사의 종류로는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들을 일컫는 말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장소 혹은 시간의 전치사 혹은 방향의 전치사 이런 말을 붙여줄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in이나 on이라는 뜻도 시간의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장소의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쓰이는지는 뒤에 오는 명사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쓰임 자체는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예문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전치사의 정의를 여러분들 좀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전치사 뒤에는 항상 누구가 올까요? 명사와 대명사가 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명사나 대명사 말고 동사가 명사화된 어떤 아이도 있죠? 그렇죠.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사의 형태로 쓸 거라면 반드시 동사가 명사화된 동명사,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이런 형태만 전치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는요 절대 단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명사와 대명사와 같이 쓰여야 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의미 단위로 쓰려면 덩어리를 지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를 반드시 묶어주고요.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이는 거 우리는 구라고 부르는데 전치사 구라고 하는 형태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밑에 바로 설명이 있죠. 여기서 구라고 하는 건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이 쓰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치사 역할을 하는 단어 덩어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전치사 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또 쓰임이 품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품사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형용사의 역할, 그 다음에 뭐 부사의 역할 이런 것처럼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떤 아이들을 또 수식해 주는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치사가 보이면 가로를 쳐주세요. 바로 여기 예문처럼 under the desk라는 표현이 있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치면 문장에 동사가 보이죠. 금방. 그리고 가로친 아이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괄호를 제외하면 남는 게 the bag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가방은 내 것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가방 중에서 어떤 가방을 얘기할까요? 책상 아래에 있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가방 중에서도 책상 아래에 있는 가방 이렇게 되잖아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치사 구지만 형태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역할로 쓰였냐를 보게 된다면 bag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혹은 형용사 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옆에 예문을 보면 여기서도 on the hill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쳤어요. 그러면은 뭐뭐 위에란 뜻만 가지고 해석이 되진 않고 위에 그리고 언덕 했으니까 언덕 위에란 뜻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단어가 누굴 수식할 수 있나를 또 보게 되면 오래된 성이 서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stand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죠. 그럼 동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죠? 부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치사 구이지만 어떤 역할을 해요?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바로 앞서서 배웠던 under the desk란 표현은요. 누굴 꾸며요? bag을 꾸몄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요. 그럼 누구 기능이라고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의 구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구의 역할을 선생님 앞서서 잠깐 설명해 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앞서 말한 전치사 구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의 역할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용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이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혹은 또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단어 덩어리라고 부르고,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전치사구를 형용사구 혹은 부사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문장을 잘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 구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만 속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용사 구에 대해서 예문을 또 볼게요.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요 예문 기억나죠? Under the desk는 백을 꾸밉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수식을 받는 책상 아래 있는 그 가방,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is, 3인칭 단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문장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형태, 모양적으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맞죠? 여러분들 under, 그 다음에 the desk라고 하는 전치사 구의 모양이지만 이 친구의 역할을 보면 어떤 기능을 해요? 누굴 꾸몄었죠? 그렇죠. The bag이라고 하는 명사, 가방을 수식했기 때문에 역할적으로 구분할 땐 형용사 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독해 수업에서 형용사구, 전치사구, 부사구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주고 수업을 들어야만 좀 더 빠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부사구예요. 같이 예문을 사용했던 걸 보면 전치사 구의 모양을 갖고 있죠. 위치 전치사, 그리고 뒤에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덩어리를 지어서 가로를 항상 쳐주라고 이야기했었고, 문장에서 주어, 동사 구분을 해봤는데 그냥 오래된 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거 아니고요. 어디에 서 있어요? 언덕 위에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얘는 누굴 꾸밀까요? stands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였죠? 그렇죠. 부사였었죠.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앞서 말한 아이처럼 똑같이 전치사 구의 모양이에요. 전치사를 달고 오는 명사, 덩어리, 구란 뜻이죠. 그런데 역할과 기능으로 구별했을 때는 누굴 수식했어요? 그렇죠. stand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부사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도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거나 문장을 분석할 때 접속사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접속사는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단어와 단어 혹은 아까 구 배웠었죠. 2개 이상의 단어의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구와 구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혹은 절이라 하는 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 형식을 비롯해서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이 우리는 통칭으로 접속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접속사들의 형태의 모양들이 보이면 세모를 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because 같은 거나 when이나 if 같은 이런 형태들이 보이게 되면 선생님은 앞으로 괄호를 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문장을 분석해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접속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접속사의 특징은 첫 번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보게 되면 비교적 짧아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접속사 보이면 세모를 치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nd과 Mike 두 친구가 and로 연결되어 있고요. 2개를 연결해 줬기 때문에 복수죠. 그래서 동사는 are를 받습니다. 그러면 and과 Mike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되었네요. 2개로요. 그리고 구로 연결되는 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세모를 칩니다. 여러분들 by라고 하는 건 by 뒤에 이렇게 교통수단이 오게 되면 이런 by를 수단의 전치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단의 전치사를 사용할 때는 이런 명사들 뒤에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앞에 너를 붙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by bus 혹은 by subway 그러면
버스를 타고 혹은 지하철을 타고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는데 무엇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런 의미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5어를 쓰게 되면 아까 모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똑같이 같은 모양을 유지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과 절,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도 한번 세모를 쳐볼게요. 그러면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 물론 절과 절을 연결할 땐 반드시 뭐 삼형식이니까 똑같이 삼형식이어야 돼. 이렇진 않아요. 뭐 앞에 일형식일 수도 있고 삼형식일 수도 있고 상관없고요. 절과 절이라고 하는 건 절의 기본 형태를 유지해줘야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문장으로 보통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 예문처럼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문장으로 연결된 게 보이죠.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슬프지만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접속사의 형태가 조금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지만 because 같은 것도 접속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괄호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문장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and를 보면 또 뭐가 보이죠? 접속사가 보이죠? 그럼 또 세모를 쳐볼게요. 그러면 and를 기준으로는 kind와 handsom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연결이 된 거예요. 같은 품사로요. 그리고 크게는 because라고 하는 절 뒤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이 또 연결이 돼 있죠.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가 친절하고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문장의 일부분으로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져요. 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반드시 주어와 동사의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 역시도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의 품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품사 기억나죠? 여러분 팔품사 우리 공부했을 때 명사적 역할, 뭐 부사적 역할, 형용사적 역할 이런 역할들을 절이라고 하는 형태의 주어 동사를 달고 있는 덩어리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을 길어지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대등절이라는 말과 종속절이라는 말의 개념이 나오는데 대등절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퀄, 대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and나 but이나 or이나 so 등이 오면 선생님은 이렇게 등위 접속사의 표시를 세모로 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장 분석할 때 세모로 표시를 해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구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할 때는 양쪽에 있는 아이들의 품사나 이런 형태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주어 동사가 왔으면 뒤에도 똑같이 주어 동사. 만약에 여기에 형용사가 왔으면 똑같이 뒤에도 형용사. 그럼 만약에 한쪽은 형용사가 왔는데 한쪽은 부사가 왔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등위 접속사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두 개의 절 중에 하나는 주인과 나머지는 주인에 종속된 그 종속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절, 그래서 이걸 주절, 그리고 종속 이런 의미로 종속절 이런 의미로 두 가지를 사용해요. 근데 주인과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가 힘이 더 세요, 보통은? 그렇죠. 주절이 힘이 더 세죠. 그래서 나중에 종속절과 주절의 개념에서 주절에 맞춰줘야 되는 개념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런 개념에서도 파생된 거라 종속절의 개념을 보는 건 중요하고요. 아까 말한 절의 일부분을 설명해 줄 때 종속절이 그러면 어떤 절이 종속절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이런 종류예요. because나 since나 if나 when이나 이런 접속사가 연결이 되면 이런 접속사가 나온 절은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종속절 혼자서는 문장에 마침표를 못 찍어요. 여기 앞에 있는 I like him 이라고 하는 주절이 없이 종속절만 because가 이끄는 절만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절이 같이 다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절이 나오면 꼭 괄호 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감탄사. 이제 끝으로 감탄사는요, 여러분들 품사에서 제일 뒤에 나오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해당해요. 그래서 놀라움이나 기쁨,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하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많이 봤죠. 읍스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오, 아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감탄사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보통은 느낌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그닥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앞서 배웠던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개념보다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끝으로 마지막에 감탄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팔품사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의 한 가지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문장의 규칙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장의 규칙은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중요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많이 관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먼저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첫 글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문장 중간에 사용하더라도 고유명사 같은 개념은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어요. 뭐 한강 혹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요. 그런 걸 고유명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는 대명사로 중간에 넣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문장은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줘야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서술형을 쓰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서 쉽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의 첫 단어를 소문자로 시작을 하거나 그래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습관 중에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문장은 끝에 마침표가 있겠죠. 마침표 내지는 물음표 혹은 느낌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장이 끝났어요 라는 뜻의 이런 마침표와 물음표 등 문장을 끝난다 라고 하는 개념의 설명을 반드시 넣어줘야만 두 문장이 연결되지 않은 거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장 안에는 주어와 동사는 한 개씩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문장이 길어진 문장들을 보면 문장 안에 문장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갈 때는 접속사라는 걸 이용해 줘야 돼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이 있을 경우는 괄호를 치고 문장을 간소하게 만들어서 비교적 문장 안에 딱 주어 동사로 쓰인 주어 하나, 동사 하나를 찾아야 주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기본은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한 개씩 존재해야 한다. 접속사가 보일 때는 괄호를 친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성 성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알아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의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독해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꼭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모든 문장에는 선생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는요, s라는 단어로 쓰는 이유가 subject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할 때 주어 동사를 s나 혹은 동사 v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는 과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 밑줄 할게요. 주어는 문장의 말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행동을 설명해 주거나 혹은 상태의 주체자가 되는 말이겠죠. 우리 앞서서 동사 배웠을 때 동작 동사, 상태 동사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런 행동을 하는 모든 주체자가 바로 주인공인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통은 주로요. 문장의 맨 앞에 사용이 되죠. 문장을 분석할 때 주어 동사를 나눠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동사가 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먼저 잡아주고 동사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주어 앞에 있는 모든 단어가 동사 앞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 주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전치사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명사가 나와요. 그 아이가 보통 문장의 주어로 쓰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동사는요. 주어가 하는 동작일 수 있고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주어 뒤에 와요. 그래서 동사를 잡고 보면
주어 뒤에 온다 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문장을 나눌 때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1형식 다음에 다음 문장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문장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형식에서는 기본적인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이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를 달고 오면 3형식이 될 거고 보어가 온다면 보통은 2형식이나 목적 보어가 있는 5형식을 이야기하죠. 목적어는 O라는 표시로 합니다. object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목적어가 하는 역할은 주어가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동사가 행동을 하는데 그런 동사의 이제 다음에 와요, 보통.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인 거죠. 무엇을 하는지를. 그리고 우리말에는 보통 을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혹은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로도 가능합니다. 보통 보면 아까 동사를 찾는 게 좀 쉽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고 뒤에는 동사일 거예요. 그러면 남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목적으로 쓰였을지 보어로 쓰였을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 브라이언이 코리안을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을을이 붙는 말들.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black jacke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용하는 의미가 나는 검은색 자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이 보통 붙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보어는요. complim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줄임말이 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격 보어를 SC 이 형식에 사용되는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OC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러면은 보어라는 말은 크게 보충 설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이 형식 혹은 목적어 그럼 5형식, 2형식과 5형식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이에요. 주어를 보충해 줄 수도 있고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로. 그래서 보통 형태로는요. 명사나 형용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보의 형태로.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비동사가 보이고 become 동사가 보여서 동사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 동사. 여기는 목적어일지 보어일지 모를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맨 앞에 있는 단어를 A라고 하고 smart라고 하는 남는 단어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A equal B가 성립이 되면 여러분들은 smart라고 하는 단어를 보어라고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여자는 똑똑하다 말 되죠. 그래서 똑똑한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바로 형용사 보어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뭔지 모르죠. 그러면 A는 B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브라이언은 디자이너다 말 되죠. 그래서 이때 디자이너는 뭐가 된다? 보어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바로 문장에서도 보면 덩어리가 3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는 A는 B다라고 했을 때요. 나는 블랙 자켓이다. 가능하지 않죠.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친구를 목적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2형식과 3형식은 덩어리를 진다라고 할 때 주어 동사를 나누면 묶음이 3개 정도씩 나와요. 전치사구 당연히 가로치고요.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을 분석할 때 2형식과 3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양 끝에 있는 두 개를 묶어서 A는 B다가 했는데 A는 B다라고 했을 때 이 꼴이 성립이 되면 보어라고 보는 2형식으로 보면 되고요. A는 B다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3형식으로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3형식일 경우에는 B의 자리가 목적어란 얘기겠죠, 여러분들. 됐나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밑에 설명이에요. 목적어랑 보어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주어와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죠. 주어 이꼴 보어. 왜냐면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와 일치하면 주격보어라고 해서 이 형식이 되는 거고요. 주어와 목적어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오 형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A는 B다. 그 여자는 똑똑하다. 브라이언은 디자이너다. 말 되죠? 그래서 이때 이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그 예문 위에서 예문처럼 브라이언이 코리안이다. 한국어다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A는 B다가 성립되지 않는 거고 나는 검은 자켓이다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도 뭐가 된다? 3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이때는 B가 목적어가 된다. 끝으로 구문 분석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분석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독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독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복습 과제로 구문 분석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독해를 할 때는 구문 분석을 하는 직독직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구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말 해석이 필요하고 품사와 문장 성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물론 품사를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고 빨리빨리 확인이 되면 굳이 써주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품사 구분을 할 수 있어야 구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예문을 분석을 해보면 I visit the museum with them 이란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의 동사를 제일 먼저 찾는다고 했죠. 그러면 동사 앞에가 주어 기능. 근데 주어로는 뭘 썼나요? I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I는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라고 했죠? A는 B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죠. 그런데 나는 뮤지엄이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 안 될 때는 3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니까 B가 될 때는 목적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치사 구가 보이면 당연히 괄호를 쳐줘야 돼요. 이 친구는 문장 형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나는 도서관에 방문했어요. 그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때 with them이라고 하는 전치사구는 누구를 수식해 줄까요? 그렇죠. visit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죠. 그러면 동사를 수식하는 이 친구는 어떤 구죠? 그렇죠. 부사구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형태적으로는 전치사구지만 기능적으로 역할을 본다라면 부사구로 동사를 수식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에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문장 형식을 나눠서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은요. 동사가 뭐예요? 라고 하면 lives가 문장의 동사고요. 앞에 있는 my uncle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보이네요. 그럼 가로치라고 했어요. 전치사 구가 되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나의 엉클, 삼촌은 삽니다. 어디에 사세요? 제주 아일랜드에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해석을 여러분 적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는 누굴 꾸며요? 그렇죠. lives를 꾸미죠. 그러면 live를 꾸민다는 건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어떤 구가 되나요? 그렇죠. 부사구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 문장 하나만 더 해볼게요. This is 할 때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전치사구가 보여요. 가로치면 되겠죠. French까지 가로치고요. 이것은 책이에요. 근데 어떤 책이에요? 우정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면 우정에 관련된 책, 북을 수식하네요. 전치사구가.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요? 그렇죠.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리고 문장 형식은 몇 형식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양 끝에 있는 A, B를 놓고 해석을 해보세요. 이것은 책이다. 말 되죠. 그러니까 이때 B는 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 되는 거고 앞서서 말했던 첫 번째 예문, 분석했던 예문은 1형식이 됩니다.